지금 디스카운트 얘기하시고 프리미엄 얘기하시고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내려가면 그때 가서는 또 사람들은 원래 남 탓하기 좋아하니까 주가가 만약에 프리미엄이 되면 6천에서 유지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그럼 할 거 다 한 거냐. 삼성전자가 크게 성공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사는 거나 이런 게 있을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더 지켜보고 갈 게 더 먼 거 아닌가. 5천이라는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 보고 자기의 브로커가 이 회사 주식이 좋다. 이거 사면 좋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해서 샀어요. 그랬는데도 걸렸어. 원도 대비 그 사람이 낸 벌금이 원금을 차치하고 서너 배를 물었어요.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감옥도 갔어요. 왜 미국은 그렇게 할까? 그만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작살난다라는.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서 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좀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상사 전문 법원을 만들면 어떻겠냐. 안녕하십니까. 정준이의 토요토론 진행을 맡고 있는 정준입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연이어서 상승을 계속하고 있고 물론 약간의 이제 주춤함도 보이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인공지능 산업의 활성화라든가 그로 인한 반도체 수요의 증가 등의 경제적 요인도 물론 있겠지만 제도 개선을 끊임없이 좀 시도해온 노력도 일부 반영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상법 개정안이 1차부터 3차까지 최근까지 이제 이루어지고 있었고 이것이 우리나라의 자본시장 플러스 국내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요인들을 좀 바꿀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의 어떤 출발점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증시는 화랑이긴 하나 이것이 단순히 숫자로만 이야기될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얼마만큼의 건전성을 확보해 가고 있는지를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보고 이후에 좀 더 근본적인 개혁 방안들을 어떻게 마련해 나갈 수 있을지 장기적인 논의까지 한번 마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정준이 토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패널들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주진영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간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자, 그리고 이번 상법 개정안 입법 주도하신 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오기영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기도 예. 하시죠? 예. 나중에 아마 그 내용들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실 테고요. 또 이분야 전문가 한 분 더 모셨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의 부회장이시죠? 천준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공정거래법이나 반동정법, 네. 회사법 네. 이런 분야에 이제 전문가신데. 맞습니다. 네.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왔다 갔다 하는 변호사입니다. 네, 헤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공정거래 관련된 이야기도 아마 또 전문적으로 많이 해주시리라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토요토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텐데요. 3차 상법 개정안 통과 사항부터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어져 왔는데 1차는 저희들이 예전에 한번 다룬 바가 있었습니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고려해서 개정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2차 개정이 있었고 바로 3차 개정은 이제 자사주 소각 원칙을 이번에 이제 새로 마련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들 보고 계시는지를 세 분의 의견 먼저 간단하게 좀 듣고 그리고 대표 발의자의 또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논의들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주 대표님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변화가 있어서 지난 한 30년간 국회의원 중에서 그런 대로 지금 이번 국회가 그런 대로 월급값을 좀 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랜 기간 사실 필요하다고 얘기해 오셨는데 예, 그래도 이제 밥값을 하고 있다. 월급값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만 제가 밥값으로 고쳤습니다. 뭐 만족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겠지만 먼저 또 오기영 의원님 한번 말씀해 저는 주시죠. 평가받는 거니까 벌써 먼저 그럼 천번 변호사님 말씀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실 너무 속 시원하고요. 예. 네, 기존의 상법 개정이나 이 자본시장 관련된 법이 바뀔 때는 그냥 맨 끝에 있는 가지치기 정도 했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은 이제 기둥뿌리에 관련된 법이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근본적이고 또 뭐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 원칙이 세워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비유 표현할 때는 기둥뿌리는 흔드는 거고 가지치기는 좋은 의미로 쓰잖아요. 아, 그런가요? 근데 부정적이죠. 지금 왜냐하면 법을 한번 바꾸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예. 그럴 때마다 굉장히 끄트머리에 있는 법만 지금까지 네, 바뀌어 지연 왔습니다. 말단적인 것만. 네, 그런데 이제 이사의 근본적인 의무라는 거에 지금 개정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뭐 집중투표제 같이 이사회 자체를 바꿀 수 있는 제도에 관한 것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는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예,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월급값도 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드리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저희가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풍부한 건 아니고 많이 헤매면서 좌충우돌하면서 하고 있다. 예. 이제 솔직한 저 인식으로. 두 번째는 처음에 자본시장을 바라보는 쪽에서 저희들이 계속 표현하는 것은 국장찰출은 진흥순, 박스피 그리고 저희가 2024년 가을에 상법 개정 추진했을 때 여당도 하다 말았는데 야당이 한다고 해서 되겠어? 대통령 선거 끝나고 지수가 약 2,700 정도 됐었죠. 그때부터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데 제가 1차 상법 개정을 하고 나서 이제 약간 호기심이 생긴 것 같고 그리고 2차 상법까지를 거치고 나니까 이제 냉소는 좀 벗어나서 이재명 정부 뭘 좀 하려나? 실제 반도체 실적이 결합이 되면서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됐느냐 시장에서 거의 해소된 거 아니야 이런 말씀도 하시지만 저는 토대가 단단하지는 않다. 분위기상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지 예. 이사회 주주단 충실 의무 자체 법이 바뀌었지만 아직 시장의 관행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게 후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1, 2년 이상 동안의 시장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사회축적이 돼야만이 프리미엄을 이야기하려면은 경영진과 윈이라는 서로가 상생하는 문화와 어떤 사례들이 쌓여야 되는데 즉 혁신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성공했고 그 성공의 결과물들이 투자자들과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그런 사례가 쌓여야 이제 이게 삼성전자가 크게 성공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다 잘 사는구나 이런 게 될 텐데 아직 거기까지는 좀 더 지켜보고 갈 게 더 먼 거 아닌가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지금 나름대로 그래도 겸손하게 평가를 해주신 건데, 그러니까 그래도 시장 신뢰는 어느 정도 좀 완벽한 것까지는 아니지만 토대는 좀 마련한 것 같다. 그러나 이걸 이제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시장이 좀 더 상위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험들이 누적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의 불안 요소들은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일단은 평가는 하셨는데요. 전반적인 또 이렇게 이 진행하신 분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비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칭찬하는데 예. 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지금 오 의원께서도 상법 개정 같은 거를 얘기를 하시는데 자꾸 지금 디스카운트 얘기하시고 프리미엄 얘기하시고 만약에 이런 상법 개정이라는 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자본주의 체제가 잘못되었고 지배구조가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이제 초두부터 그 자꾸 주가랑 얘기를 연결을 자기도 모르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걱정되는 게 이러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내려가면 그럼 그때 가서는 또 사람들은 원래 남 탓하기 좋아하니까 그러면 또 뭐냐고 또 민주당 탓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런 것을 굳이 하는 것에 대한 가치에 대한 사람들 생각이 조금 뭐 퇴색할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오르느냐 안 오느냐보다 훨씬 중요한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직접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데 그러면 주가가 만약에 프리미엄이 되면 또는 뭐 6천 뭐에서 유지가 되면 그럼 우리나라는 그러면 할 거 다 한 거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기업의 경영 컨트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과 그 이해관계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바뀐 게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나라는 안 해도 되는 핀포인트 입법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건지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핀포인트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기업주들은 열심히 돈 많은 변호사들 불러다가 지금 열심히 또 딴짓할 궁리를 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것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방향은 맞는데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주가랑 자꾸 연결해서 민주당이 말하는 이 버릇이라고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 이게 잘못하면 자충이 되지 않을까. 국민으로 하여금 이거 바꾸는 이유가 주가 올리기 위해서 바꾸는 걸로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면 첫 번째가 이제 주가 문제에 대한데 실제 저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 쓰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그 비판을 계속 받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내부적으로 그렇겠고 정책과 정치의 역할은 시장 가격을 컨트롤한다고 하면 안 된다.
이제 제도를 개선해내고 그 결과로서 주가가 나오는 것이니까 그 지점을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코스피 5천 특이라는 그 이름 빼놓고는 거의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프리미엄 이제 디스카운트라는 용어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담론이 그 단어를 빼놓고는 잘 안 돼서 저희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말 속에도 갖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시장이 비정상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고 이제 기업 지배 구조가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그걸 고치자. 그러면 저거 디스카운트가 상당히 해소되는 거 아니냐. 실제 이런 문제가 해소됐다 전제하에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미래를 건설적으로 토론하고 혁신적 기업과 부실 기업을 구분해내면서 판단하는 능력 그런 게 작동되는 시장이라면은 이러면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정도의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이게 이제 수치로 얘기하는 게 쉬우니까 그냥 얘기해 버리긴 하는데 그 프리미엄이나 디스카운트 같은 경우도 그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개선을 포함한 자본 시장의 정상화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다. 당장의 주가하고의 그러니까 문제는 저도 아니다. 이제 그 말씀은 이해는 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반인들이랑 얘기를 할 때 금융 얘기하면 사실 잘 못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렇죠. 기업 지배구조 얘기하면 정말 지루하고 재미없어요. 그것과 자기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이해시키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그 대중을 말하자면 그렇죠. 이제 그 주목을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툴로 지금 쓰고 계시다 이제 그런 얘기도 들립니다. 네, 저는 사실 5천이라는 목표나 그런 건 어떤 좀 쉬운 목표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2019년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도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주주 권리 운동 이런 것들에 지금 주장하시는 내용이 지금의 내용이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그러면 뭐가 바뀌었느냐? 코로나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600만에서 1,400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의 재산과 이익이 이거와 관계 있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랑 어쩔 수 없는 숙명의 경쟁국인 일본이 잘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이 잘 됐는데 이유가 뭔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사람들의 관심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도 물론 굉장히 있어야겠지만은 다른 것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핵심적인 것이 물론 위원회 이름으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5천이라는 어떤 숫자로 측정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훨씬 더 쉽게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그 목표를 설정할 때 중요한 거는 숫자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여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도전적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코스피 5천이라는 그 목표가 그 두 개에 다 부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거기선 그것이 그 사람한테 성과 평가의 지표로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그 사람의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한 반 정도는 저는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5천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 화랑이라는 그분이 합쳐져 있지만은 뭐 회사의 실적도 저는 우연히 얻어지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5, 6년 전에 저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야, 이제 법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던 차에 이 문제를 입법으로 해결하자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드리고 다녔는데요. 그때 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하면 너무 어렵고 지배구조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뭐 의원님들 마찬가지고 대중들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래서 하나의 키워드로 계속 확산을 시켜야 된다. 그럼 충실 의무 어렵다. 그래서 상법 개정이라는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상법 개정이 좀 어렵긴 하지만 계속 회자가 되니까 관심을 갖고 1,400만이 여기에 모여가지고 결국은 많은 힘을 잃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5천 굉장히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이 추력, 동력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키워드로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어떤 의견으로 두 가지를 말씀 주셨는지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그럼 이제 말씀 나온 김에 지난번에 이제 주 대표님 나오셨을 때도 이미 이제 그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나라가 사실은 상법 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히 원래 알아서 그 주식회사가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그리고 법원에서 알아서 주주의 그렇죠. 이익을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안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들을 이제 법으로 이렇게 하나씩 찍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규제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좀 안타깝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이제 그러시긴 했는데 특히나 이제 이번에 이제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거 원래대로라면 이게 일반적으로 굳이 있을 필요가 없는 이제 어떤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하게 되신 배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그게 좀 궁금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는 권리가 없다, 아무런 권리가 없다라는 쪽으로 가지 않고 그거를 의무 소각이라는 쪽으로 가시게 된 이유가 어떤 그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 된 거예요? 저희가 자사주에 관한 3차 선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자사주에 대한 일방적 의사결정권을 이사회에 가다가 주주총회한테 넘긴 겁니다. 자사주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거수기처럼 특정인 자식한테 주고 뭐 이렇게 편법적으로 넘기고 팔고 하면서 우호 지분 그렇게 사용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제도의 취지는 주주총회에서 결정하십시오. 주주총회에서 더 보유해도 되고 처분해도 되고 소각해도 됩니다. 주주총회에서 1년 안에 결정을 안 하면 그때는 소각하십시오. 이게 핵심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사의 권한이 주총회로 갔다라는 게 이번 자사주 개혁에서 핵심적인 이해 중에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제 질문은 왜 그렇게 갔냐는 거죠. 예. 애초에 자사주 하는 걸로 땡 끝나게 안 하니. 그거를 제가 조금 배경을 먼저 말씀드릴 네, 수도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법을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다 외국에서 가져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성문법만 쏙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이 없고 바탕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 대표님 말씀대로 당연히 자기 주식이라는 거는 권리가 없고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너무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아무도 없다는 말이 없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써먹어야지라는 것들이 지난 20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그거를 법원이 컨트롤 못하고 있었거든요. 법원도 성문법이 없네. 그럼 그냥 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문화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입법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전에 이 배당 가능 이득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지체 없이 소각해야 된다 법문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에 이 조항을 없애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법이 이제 어떻게 해석될 거냐 해서 법원에서나 또 다양한 실무적인 관행들이 좀 독특하게 쌓인 거죠. 그리고 그게 글로벌 스탠더드나 일반적인 자사주의 유형과 좀 달라졌던 거고. 그래서 이제 요 지점에서 논쟁이 되다 보니까 자사주를 소각하라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 그걸 자발적 소각이 될 건데 이제 이 논쟁이 그렇게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이라는 단어를 쓴 거고요. 그럼 처음에 법안 발의된 것은 소각 외에 다른 얘기 없었습니다. 그냥 소각하자. 그걸 6개월 안에 소각할 것이냐, 1년 안에 소각할 것이냐. 그러나 이제 시장에서의 다양한 그 실제 기업들의 요구들이 있었던 거니까 그러면 권한을 바꿀게. 그래서 이제 이사회가 마음대로 처분하던 것을 이제 주총이 가는 걸로 하고 더 보유할 수도 있다. 다만 주주들 동의를 얻어라. 이렇게 틀이 바뀐 거죠. 기업들이 요구한 건 뭐였어요? 아니, 기업들은 소각하지 말자는 거겠죠. 그거 빼고. 더 보유하자라든지 이런 거겠죠. 그다음 실제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 중에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에서 이야기할 때 의결권 없다. 두 번째 이 자사주가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처분에 주주의 대한, 네. 비례적 이익을 보장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조항을 기본으로 하면 사실상 자사주라고 하는 게 형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본 거죠. 예. 요건 두 개 도입하는데 대한상인의 의견, 이견이 없었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소각에 대한 문제는 종래 저희가 소각이 원칙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이제 제도적인 형태에서 권한을 바꾸는 형태로서 이제 수용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들으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자꾸 이제 너무 어렵지 않은가 걱정되네. 예, 약간의 설명을 하자면 자사주라는 건 이제 기업이 자기 주식을 이제 갖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자칫하면은 대주주의 자기 이익을 보호하는 데만 쓰이는 경우들이 많으니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은 이거는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그런 뭔가 이렇게 행사가 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맞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그게 이사회에서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니까 요거를 주주총회가 알아서 그 처분에 대한 결정을 하도록 만든 것.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말씀하셨죠. 약간 두 개 섞여 있는데요. 예. 처음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돈을 모을 때 주식을 주주한테 발행하면서 네. 이제 주식이라는 게 외부에 있는 거죠. 그러나 회사가 갖고 있는 돈 중에 여력이 생기면 네.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일단 취득하고 나면은 이것은 회사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 휴지와 똑같은 거죠. 네. 미발행 주식이 자사주인 거죠. 그리고 그 성격을 온전히 유지해야 되는데 마치 인적 분할 M&A 과정에서 자사주 마법이 있어서 특정 주주들의 지분 구조를 왜곡을 시키니까 자사주 마법이 좀 비판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네.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다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직 비판대로 오케이 이렇게 됐고. 하적 합의가 있는 거고요. 예. 두 번째로
근데 이걸 자산이다. 라고 하면 자산은 이사해서 마음대로 매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사주는 자산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계속 자식한테, 자기 특수관계인한테 또는 갑자기 필요하면은 이 상호주로 교환하면서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쓴 거죠. 예. 자산이라는 거를 법원이 인정해 준 거죠. 자사주를 취득할 때는 주주 환원이라고 취득하고 갖고 있다가 처분할 때는 내 자식을 위해서 나의 경영권 방어에서 쓰면 주주 비례적을 침해한 거니까 회사법 기본을 무시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담론정이 정리한 것은 처분할 때 마음대로 처분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보유하면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 점에 이견이 없고 다만 즉시 소각할 거냐 아니면 일정 기간 내에 소각할 거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1년 내에 소각이라고 되어 있지만 자세한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이사회가 마음대로 결정할 거 주주총회 동의만 하더라. 그러면 얼마든지 보유할 수 있다. 예. 이제 이렇게 바뀐 거다라는 말씀인 거죠. 예.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저는 기존부터도 자기 주식 부분은 굉장히 악용이 많이 되었고 예. 심지어는 뭐 아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의 기업 집단의 거버넌스가 한 세대 후퇴했습니다. 자기 주식 때문에. 왜냐하면 지주회사 만드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굉장히 복잡한데 이 과정에서 자기 주식이 쓰이면서 돈 한 푼 내지 않고 지배주주 지분율이 2배 이상으로 뻥튀기가 됐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180개 넘는 지주회사 만든 법이 있었습니다. 지난 20-30년 동안. 이렇게 많이 악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즉각 소각을 계속 주장을 했었고 그래도 뭐 1년이나 1년 반 만에 이제 했던 건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다만 약간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제 그 예외 조항 중에 이제 임직원 그 보상 부분이 있고 경영상 목적 하에 보유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는데 네. 이제 신주하고 똑같이 맞춰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론 신주 요건에 더 이상 어떻게 자기 주식이 더 엄격하게 되는 거는 이상하지 않느냐. 저도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신주 발행을 제3자한테 할 때 경영상 목적이 필요하다는 게 굉장히 느슨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가 이의를 제기하기 거의 힘들어요. 왜냐하면 경영상 목적 워딩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에서는 그냥 경영상 목적이라고 해도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네. 주주 이익을 해서 그렇죠. 않는. 당연히 네. 주주 평등이 있어야 되고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하고 영국 같은 곳에서는 그게 이제 성문법에까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주 부분이 굉장히 느슨한데 그 느슨한 거에 맞춘 게 저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이게 좀 더 타이트해지는 상태에서 자기 주식도 타이트한 거에 맞췄으면 괜찮은데 이 합리적인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문화나 토양이 굉장히 척박합니다. 법원이 했을 때 회사가 결정하는 거에 경영상 목적이 없는 건 없습니다. 모든 100%다 뭔가의 목적이 있거든요. 네. 그럼 그런 거라도 하나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돼서 앞으로 이제 회사들이 자기 주식 처분 보고서 많이 만들어가지고 경영상 목적을 주장하게 될 건데 그 단계에서 주주들이나 법원이 이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계속 해석해 줘야 된다. 안 그러면은 자기 주식을 천년만년 보유, 우리 경영상 목적, 심지어는 저희 아들이 승계를 받는 게 경영상으로 굉장히 좋아요 하면 할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지금 저도 똑같은 우려를 하거든요. 그 사정을 모를 리가 없는 율사들이 그러니까. 그걸 굳이 그렇게 넣어가지고 이번에 법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루포를 만들어 준 거가 아닌가. 빠져나갈 구멍. 근데 그런 이제 생각이 그 들어요. 논리가 신주보다 어떻게 자기 주식이 더 엄격하냐라는 네.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주가 이미 느슨해져 있는 거는 둘째 문제고 자기 주식과 신주의 규제를 맞추는 것까지는 오케이라는데 그것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은 신주하고 균형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법제 과정에서는 상당히 저 같아도 어려웠을 것 같긴 하다. 그러니까 원래 얘기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애초에 주주한테 발행했던 주식을 회사가 돈을 주고 말하자면 회수를 한 거니까 그 구주는 이제 없는 거랑 마찬가지대로 치면 이러고 저러고 루프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앞에 문을 싹 열어놓고 뒤에다가 살짝 잠궈놨는데 그걸 갖고 지금 열심히 기업이나 아니면은 변호사들이 무슨 수를 또 개발할지 모르는 거를 네. 모를 리가 없는 사람들이 만들어놨거든요. 그대로.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한 거예요. 저는 좀 음모론적인 것 같고요. 아니 음모론이 아니라 아니 왜 글로 안 가느냐는 거죠. 설명을 그러니까. 예. 저희는 오히려 그렇게 하면은 더 오해가 더 살 것 같아서 그런 겁니다. 저희가 논쟁을 하고 그것도 좀 줄이자는 비판을 받았죠. 여기 여러 단체에서. 예. 근데 실제 신주 발행과 동일하게 취급하자라는 것에서 신주 발행 절차를 우리가 더 엄격하게 한다면 그건 또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주 발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주식을 발행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사주는 구주,
가지고 있다가 다시 시장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주 발행이나 구주 발행이나 시장 밖으로 가는 것은 똑같이 주주의 비례직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또는 변경 영향을 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신주 발행 절차의 기준은 준수해야 된다라는 용도에서 구주의 것들을 좀 적용을 한 건데 이게 특별하게 어떤 의도와 음모를 갖고 그 루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비판하면 저는 오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3자 경영상 목적으로서 신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문제가 있다. 더 줄이자. 요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신주 발행에 대한 그 제도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것만 줄이면 오히려 제도에 또 다른 그 부정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뭐 오 의원 포함해서 열심히 일해서 뭘 좀 했는데 데려다 놓고 이제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서운할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산 게 아니잖아요. 법을 큰 틀에서 원칙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그 관행이 우리나라가 안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말하자면 핀셋으로 입법을 할 경우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날지에 대해서는 지나봐야 하는 거고 또 그 우회 방법이 나올지를 지금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려 차원에서 왜 좀 더 근본적인 개혁 방향으로 안 갈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이나 아니면 안타까움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유예 기간 같은 것도 보통 말하던 사람들 아니 그냥 소각하면 되지 왜 유예 기간을 왜 굳이 둬 유예해서 그동안 뭐 하고 싶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게 어떻게 시장에서 실행으로 옮겨지고 어떻게 전개가 될지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아직은 미지수고 그 미지수가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의원들도 뭔가가 조금 연기를 좀 반쯤 내다가 중간에 자기들끼리 뭔가 타협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 그건 지금 오해를 유발하는 표현. 저는 좀 내용을 갖고 비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토론을 해야 한다고. 근데 이건 처분권에 관련된 처분 과정에 관련 얘기잖아요. 예, 처분 절차에. 그러니까 저희가 자꾸 그러기 때문에 그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놔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 토양이 우리나라에는 없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요번에 입법이 주주 충실 의무부터 됐기 때문에 다행인 겁니다. 기존에는 이 핀셋들이 하나하나 들어올 때 구멍이 완전히 벙 뚫려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충실 의무라는 되게 얇고 되게 찢기기 쉬운 천이긴 하지만 밑에 그래도 하나 막아주는 천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야 이거는 충실 의무 위반이야라는 게 저는 실무에서는 많이 들리는 것이 심지어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그 지배주주들까지도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법이 쉬워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절감을 한 게 이 조문이 너무너무 쉽습니다. 뒤에 충실 의무 하면 되게 어려운데 총주주 이익을 보호해야 되고 전체 주주 공평하게 대해야 돼. 이게 너무 평문으로 서 있다 보니까 이걸 본 사람은 아 이게 이번에 개정된 법이야라는 이 나이 많이 드신 지배주들도 다 알아요 이제는. 이게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많이 그래도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오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자사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건 명확하게 이제 합의된 틀로 이제 존재를 하고 네. 그럼 기왕에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이제 주주총회의 처분을 맡기는 방식으로 의결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뭐 일정한 예외 조항을 일부 달아두는 형식으로 문을 조금은 이제 좀 탄탄하게 그래도 만든 거다라고 지금 일단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게 그러면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이거는 한참 또 시간 좀 지나봐야지 알 텐데 대략 예상하세요? 아까 잠깐 분위기는 얘기해 네, 주셨지만. 뭐 분위기는 이미 뭐 큰 회사, 작은 회사들은 이 법이 논란이 막 되고 있을 때 이미 많이 다 처분했습니다. 네. 네, 이미 많은 회사가 수십 개가 이미 처분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쉽게 처분하지 못하는 대기업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데들이 꽤 있고요. 그런 데들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투자자 설득에 나설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특별 결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지배주주 지분율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그냥 나갈 것 같고요, 그쪽으로. 근데 그렇지 않은, 대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 단계는 아마 끝까지 지금 아마 경영계에 반대가 있어가지고 좀 늦어지긴 했지만은 다음 단계는 아마도 기관 투자자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설득이 들어갈 거다. 뭐 제가 지금 굉장히 표현을 순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총회에서 이제 그 좀 보유할 수 있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정관에 넣어야 예, 되거든요. 정관에 넣으려면은 특별 결의가 필요하고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배주주만으로 안 되는 회사가 그래도 대기업에 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 기관이나 또 개인에 대한 캠페인이 시작되는 회사가 몇 개 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은 대규모 자사주 1, 20%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아마도 실질적으로는 그게 뭐 지배력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없는데 아마도 뭐 지배주주 회장의 니즈에 의해서 이거를 꼭 만들어야 되는 아마 미션이 생길 것 같고 그렇다면은 거기에 또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되겠죠. 그런 상황이 몇 개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는 사실 기존 관행을 약간 어떻게든 비틀어가지고 좀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좀 그렇죠. 있을 거라고 주주의 보시는 동의를 거잖아요. 받아가지고 예. 이미 몇 개 회사에서 약간 지금 시도가 되고 있고요. 아마 내년 주총에서는 상당히 많은 회사가 준비를 할 걸로 보이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약간 우려되는 부분은 정상적인 설득이 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마 좀 혼탁한 상황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네. 그러면 오 의원님은 요것만으로 물론 끝나지 않고 좀 더 구조적으로 근본적인 개혁들을 위해서 또 이후로도 더 나가실 계시겠지만 그 얘기는 좀 더 뒤에 해보고 당장 좀 그래도 국내 경제, 금융시장이라든가 기타 이제 경제 구조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좀 기대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만들고 계신가요? 저희는 상법 개정 1, 2, 3차 하는 것에 이제 뒤통수 치는 건 맞겠다 이런 정도 효과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갑자기 이것 때문에 확 바뀔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시장은 한국의 자본시장은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 내가 투자를 했는데 뒤통수 맞기는 쉽지 않다. 뒤통수 때리기 쉽지 않다. 이런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할 거다. 그리고 그걸 한 걸음 한 걸음 왔는데 이보다 더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더 나가겠지만 법을 많이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나라마다 문화가 달라서. 그래서 일본은 이 코프리 가버넌스 코드를 연성 규범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법이 아니고. 네. 그걸 코드를 만들고 그것을 행정 지도처럼 일본은 기업들이 많이 수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스튜어디스 코드 같은 걸 했는데 우리도 지금 충실 의무가 법에 도입됐는데 그걸 자세한 규범을 얼마 전에 법무부에서 이제 규범 형태로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 형태로서 그걸 이제 저 시장에서 각 관계자들이 하는 걸 좀 보고 어떤 것들을 좀 보완해 보고 관행들이 쌓이고 실제 법원에 가서 특히 이게 판사들이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제대로 한번 판단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한 두세 개 쌓여야 비로소 실질화 된다고 봅니다. 그 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질 거고 논쟁 자체가 저는 사회적으로 변화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걸 좀 기대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에는 또 하나의 측면에서는 스튜어디스 코드를 좀 더 좀 정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스튜어디스 코드 좀 용역을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당 차원에서도 함께 검토를 좀 해볼 생각입니다. 예. 스튜어십 코드라고 하는 것은 그 주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어떤 대변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그거에 그렇죠. 관련된 거라고 대략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 남의 돈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 돈을 맡겼던 사람들의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의결권이나 권한을 경영진과 관계에서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그 일을 한 사람이니까 분별해내고 또 그 사람에 맞게 비판도 하고 뭐 찬성 반대 표결을 하는 이런 거겠죠. 예. 그러니까 후속적으로 거기까지 생각하고 계신 건데, 뭐 아까 이제 평가는 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긍정적으로 예상되는 어떤 반응과 또는 뭔가 이렇게 약간 거기서도 부정적으로 내지 또는 다른 방향으로 어떻게든 길을 찾아가지고 하는 반응 정도가 있을 텐데요. 대략적으로 좀 이 두 가지 길이 좀 보이세요? 변호사들이 저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자사진 마법까지 쓸 줄 누가 알았으니까 옛날에 그렇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다 변호사들이 월급 많이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별의별 꼼수를 예. 다 만들어내는 재주들이 있어서 지금도 뭐 벌써 이제 예를 들면 이제 2차 상법 갖고서 바꿔놓으니까 집중 투표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수를 줄이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사수를 예를 들면 15명이었는데 그걸 7명으로 줄이면 한 번 주총에서 뽑아야 되는 사람이 1명, 2명밖에 안 되니까 뭐 집중 투표할 거리도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기 싫어하는 사람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엄청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게 하려는 사람보다 해야 되는 사람이 훨씬 그 자기 이해가 더 커서 그렇죠. 장사꾼은 이익이 있으면 용감해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뭘 할지는 뭐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질 것이고 그것을 이제 시간을 두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피할 수 없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이고.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신 걸로 좀 법무부 얘기가 나와서 그렇잖아도
법무부에서 옛날에 이 법 갖고 얘기하는데 의견을 갖다 내놨는데 이 경영권에 보호하는데 수단이 없어진다라고 반대 의견을 냈잖아요. 그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에서 낸 법무 의견이란 말이죠. 저희가 공개적으로 비판 한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정성호 장관 사인 받고 청와대랑 다 얘기하고 한 얘기래요, 뭐래요? 아니 그렇게 보면 너무 저 과한 것 같고요. 이게 정성호 장관이 직접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죠. 보고요. 네. 그리고 실무자들이 또 바뀌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다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법무부 자신이 보세요. 법무부가 왜 기업의 경영권 보호 장치가 있고 없고를 자기네들이 걱정하고 가뜩이나 원래 자사주 취득의 이유가 경영권 보호를 위한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걸 쓰는 것에 대해서 마치 뭐 보호해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법무부에 있습니다. 법무부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 법률가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률가들이 그러고 살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참. 근데 이게 주 대표님 굉장히 그 중요한 포인트를 지금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이게 법무부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상법에 그렇게 깊이 있게 잘 모르십니다. 네. 검사들만. 그러니까 형사 쪽의 전문가분들이 그렇죠. 잠깐 와서 상사를 하시기 때문에 네. 막 공부하다가 가세요. 또 공부하다가 가고. 심지어는 지난 몇 년간은 외부에서 완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분들이 안 하고 싶어 해가지고 그 정도로 비인기과예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는 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넣는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정부 이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려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금융위에도 자본시장을 다루는 데가 있고 공정위에도 기업 집단을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상법을 다룹니다. 회사법을. 근데 이게 다 따로 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회사는 회사 단일 회사로 되어 있는 데가 없습니다. 다 기업 집단. 근데 공정위를 갑니다. 그리고 이 중에 상장회사가 몇 개 있으면 금융위로 갑니다. 그리고 근데 그 공통적인 건 또 잘 모르시는 상법 관련된 법무부에서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거 통합해야 된다고 봅니다. 통합해가지고 뭐 한국식 SEC를 만들던 자본시장 자체를 원스톱으로 규제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부의 한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왜냐하면 기존에 실무를 할 때 너무너무 답답했던 부분이 법도 쪼개져 있고 조직도 쪼개져 있음과 동시에 서로 관심이 다 없습니다. 서로 다 한직이에요. 이러니까 이 현상이 계속 굴러가면서 제도 개혁이 안 됐던 부분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거를 통합해 주는 게 아마 저는 제도 개혁의 활용점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하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저기 정부의 각 자본시장의 회사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일관되게 하는 부서가 법무부가 맞냐에 대한 비판이 되게 계속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주관 부처는 법무부인 건가요? 상법은 법무부입니다. 상법은. 예. 그런데 일반적인 자본시장 상장회사는 이제 금융위가 하게 돼 있고 지금 여기 제가 금융위원회 2024년 1월달 자료인데 여기 보면 상장모임 자기주식 제도 개선 간담회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참석자 금융위 그다음에 기재부 공정거래회 금융감독원 거래소 코스닥 대한상위 경영자총 그런데 여기에 법무부는 없어요. 일단 실제 여기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범위가 좀 달라질 텐데 법무부의 법무실장이 이 정책을 좀 총괄합니다. 근데 법무실장이 검사 출신이 오면은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는 따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 가지고 한번 또 짚어보면 좋을 텐데요. 지금 정보하고 거래소가 부실기업 퇴출, 상장 폐지 이 방안에 대해서 좀 더 타이트하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단 오기현 의원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상장 회사가 2,700개, 800개 되는 중에 그 중에서 실제 수익을 내고 있는 기업이 몇 개냐. 이제 요걸 좀 따로 봐야 되고 이게 수백 개가 실제 수익을 못 내고 있고 또는 이제 심지어 수익을 나더라도 이자를 못 갚고 있다. 이런 기업의 규모가 이제 상당히 그 수백 개가 아니라 거의 뭐 한 8, 900개가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데이터를 제대로 좀 정리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만은 상장 회사에서 저희가 자본시장 정책을 하면서 돈도 못 버는 회사를 주가를 올리려고 하면 사기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못 버는 회사는 주가가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를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이런 회사들이 많이 그 쌓여 있으면
그런 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ETF 상품을 만드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서로가 시장 참여자들이 정말 긴장하면서 이 점을 봐야 되고, 다행히 코스피의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 자체가 실질적인 어떤 성장에 기반한 것들이 같이 연관되고 또는 이제 지배구조 투명성 때문에 영향을 직접 받고 있는데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수익이 안 나는, 수익이 너무 적어서 은행 이자를 갚기 어려운 기업들이 많아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시간을 주고 어떤 다른 대안이 있는가를 검토해 본 다음에 그렇지 않다면 좀 다른 상장 폐지 절차 등에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작년 초부터 이미 거래소 쭉 해왔던 정책입니다. 부실기업 기준을 해서 그게 특히나 코스닥에 그런 경우들이 좀 꽤 되니 예. 좀 단호하게 일관되게 퇴출을 시키는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혹시 이 방안에 네, 대해서 뭐 100%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또 거기에 덧붙인다면은 코스닥 시장에서 돈을 못 버는 회사도 있지만 일부는 또 코스닥에서는 꿈을 먹고 사는 회사도 그렇기도 있습니다. 하죠. 그래서 돈은 지금은 당장 못 벌지만 미래 가치가 있는 회사들이 꽤 있고. 근데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제 실무 경험을 생각해 보면은 돈도 못 버는 게 되게 문제이지만은 사실은 기존의 사익 추구 행위에 대한 규제에 완전 사각에 있었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위, 국세청 같이 정부기관의 힘으로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많이 조사도 받고 어떤 사회적인 압력도 받고 하면서 지금 상당히 괜찮아져 있는 상태인데 코스닥에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 정말 대부분 90%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 개인회사 끼고 사익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도 적발되었을 때는 과감하게 퇴출, 돈을 벌더라도 시장에 있는 주주들을 속이고 있는 회사라면은 거버넌스 문제로 퇴출을 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 관련된 것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라기보다는 회사 이제 경영 사익 추구죠. 네. 결국은 개인 회사 만들어 돈 빼돌리는 건데 돈 빼돌린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장에 있는 근데 주주들을 큰 속이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옆에서 빼돌리고 있는 그건 놔두고 작은 기업은 큰 해야죠. 근데 퇴출한다고. 다 같이 하는데 코스닥에 있는 회사들은 그 사각지대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대기업들 코스피에 있는 회사들은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정화가 돼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이미 끝난 데도 많고요. 끝난 데는 어쩔 수가 없죠. 아쉽지만. 근데 코스닥은 그 정도가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뭐 재무제표 그 사업보고서 봐도 다 보여요. 아, 이거는 이 회사로 돈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다 보이는데도 아무도 터치가 안 된 이유는 예. 공정이나 국세청이 거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정위는 작은 데는 잘 보기 힘들고요. 인력 구성상. 국세청은 가격만 보기 때문에 이게 다른 주주한테 넘어가냐 이걸 보질 않습니다. 네. 그 가격만 맞으면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주주가 감시를 해야 되는데 주주 감시 제도가 지금까지 거의 형해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거거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거래소가 상장할 땐 거 봅니다. 네. 개인에서 다 없애세요. 일로 빼돌리면 안 됩니다. 근데 상장을 한 다음에는 안 봐요. 잘. 그러니까 그 이유는 퇴출의 기준. 뭡니까? 안 보는 이유는 안 너무 보는 바빠서. 이유,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할 때는 기준도 그렇게 예. 아주 엄격하게 보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충 이건 좀 문제 있으니까 정리하세요 정도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뭐 인력도 없죠. 사실 거래소가 뭐 그렇겠죠. 조사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볼 수가 없는 상태고 그거를 이제 행정적으로만 우리는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고 그래서 아주 우량한 중견기업인데 어떻게 보면 지배주주가 계속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게 법을 만들기보다는 거래소가 사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 거래소가 그런 사익 편취 문제에 대해서 정화를 시키고 이거 개선이 안 되면 당신은 상장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당신 주식 다 사가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다. 사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반은 동의를 하는데 반은 제가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상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논리를 치면 상장했는데 지배주주가 사익 편취를 하면 지배주주를 쫓아내야지. 회사를 상장을 폐지를 하는 것은 이미 상장해서 투자해라고 해놓고서 이제 와서 그러면은 이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또 있죠.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장 폐지 말고도 사실은 이제 상장을 했으니까 상장 규칙을 엄격하게 적용을 해서 상장 규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 적어도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제대로 차근차근 한다고 우선 지배주주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것부터 잘 하고 예. 그 다음에 그것도 그런 것도 잘 말이 안 들으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내보낸다든가 할 수 있는데 예.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은 대기업들도 그러고 있는데 최태원 다시 돌아와가지고 회장하고 있는데 그 회사는 상장 폐지 안 하면서 작은 회사는 상장 폐지하라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그게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니 우리는 저 작은 애들한테만 열심히 물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앞에 말했던 상장 폐지는 그냥 강제 상장 폐지, 부실기업 같이 한다기보다는 지배주주가 다 사주라는 얘기죠. 공정가로 다 사고 폐지해라.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맞다고 보고요. 네. 당신은 더 이상 이제 자본시장에서 조달 못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매수해가지고 나가시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대기업이 먼저 가는 문제는 항상 있었습니다. 규제는 원래 뭐 삼성현대가 먼저 가면 그 뒤에 중견이 때려맞고 이렇게 계속 반복돼 왔거든요. 뭐 그거는 좀 또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중요한 문제인 게 지금 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업에 대한 그 감시 또는 직접 자본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부서들이 있다고 하면 이제 법을 만드는 데가 있고 그것을 실행하는 곳이 있고 그걸 감시하는 곳이 네. 있고 하는 것 중에 한국은 이상하게 쏙 빠져 있는 데가 증시거래소입니다. 네, 좀 상장을 시켰으면 상장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는데 나는 상장에 관련된 피랑 거래소 나오는 피만 받아먹는 일만 하고 막상 상장 기업에 대한 감시 감독을 자기네들이 중요한 업무로 처리를 하지도 않거니와 예. 그것을 또 정권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자면 이제 댕댕거리지도 않는단 말이죠. 이거를 안 바꾸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말씀하셨듯이 자잘한 거를 갖다 일일이 다 누가 형사로 쫓아다닐 수 있고 그렇죠. 합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누군가가 대리인을 맡겨놓은 건데 자본 거래소의 역할이 지금까지는 우리가 지금 좀 간과된 건 아니겠죠. 바쁜 것부터 하시다 보니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증권거래소의 역할에 대한 주문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거래소에 대해서는 정부기관이 이제 행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법률적으로 보완해 줘야 되는 부분도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냥 행정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행정적으로 거래소 거버넌스 말씀을 안 그래도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네. 뭐 외국에 있는 거래소는 많이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스스로가. 네, 네, 그 자체가. 스스로가 가치를 높여야지만 임직원이나 사장이 돈을 벌게 돼 있는 구조고 그게 이제 거버넌스 기초죠. 근데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거래소가 약간 그 전에 뭐 듣기로는 KPI 그 목표가 그냥 상장 회사 수로 돼 있다는. 예. 그러니까는 무조건 많이 늘리는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제는 이제 질적으로 성장을 해야지만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도 같이 이익을 얻는 그런 구조로 가게 되면은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언론사 기자들의 선행매매 문제 가지고 지금 형사처벌까지도 이제 가고 있고요. 또 최근에 드러나는 게 이제 증권사 임원의 주가 조작 관련된 그런 사안들입니다. 이제 그러면 대통령도 직접 나서서 이제 명확하게 당근과 채찍을 이제 쓰겠다라고 지금 말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련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먼저 변호사님께서 좀 많이 좀 지켜보셨을 네, 테니까. 뭐 주가 조작 사건을 뭐 많이 해본 건 아니지만 그 뭐 메커니즘 잘 알고 있고요. 예. 결국은 모든 문제를 형사로 해결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형사는 우리가 보기에 반반이 옳은 거 반, 안 좋지 않은 거 반이라고 생각하지만 형사는 상당한 부분 우리가 옳지 않은 것도 무죄가 납니다. 그렇죠. 네, 예. 거의 이제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네. 근데 주가 조작에 있어서도 역시 또 법원 좀 뭐 죄송하지만 법원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데 법원이 또 특히나 엄격하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유죄를 잘 안 주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기소가 되더라도 아주 기소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금감원에서 가져가서 기소돼서 이 지난한 기간을 지나가지고 법원에 가도 굉장히 무죄가 나오거나 감형이 되거나 이런 식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적 관점에서 이게 위화력이 없어요. 그냥 이익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이익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훨씬 더.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이 형사적인 방법이 전체적으로 이 기업 거버넌스 문제나 자본시장에서는 많이 걷어져 놔야 되고 좀 더 민사적인 방법, 돈으로 해결하는 방법, 그게 가장 무섭거든요. 여기서는 네. 어차피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당신이 잘못했을 때는 훨씬 더 돈을 잃는다. 확률은 몇 %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빠져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는 이제 페어 펀드 같은 방식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나라는 과징금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가져가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신고할 사람도 별로 동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뭐 내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과징금 자체를 모아가지고 국가가 바로 분배해버리는 그런 방식을 미국은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민사로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강하게 뭐 거래소가 됐던 금감원이 됐건 새로운 조직이 됐던 그렇게 했을 때 훨씬 시장에 있는 불공정 거래 행위자들은 훨씬 더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난히 검찰 특수부가 세졌기도 했고 그렇죠? 네. 이거를 좀 복잡한 걸 다뤄야 되니까. 네. 그리고 또 이런 출신들이 또 어디 로펌이나 이런 데서도 또 되게 유용하게 쓰이기도 하고 네네. 방어해 주려고 네. 이런 후과까지도 남았는데 그러니까 민사적인 방법으로 좀 더 가도록 해야 된다라고 네. 했을 때 이게 법률적으로 뭔가 뒷받침돼야 되는 예를 들어 뭐 징벌적 손배제라든가 징벌적 손배도 예. 있고 디스커버리라고 디스커버리. 해가지고 증거가 일단은 회사에 거의 다 있기 때문에 네. 회사들이 증거를 내놔야 되고 내놓지 않으면 패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민사 소송 과정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소송보다도 저는 웬만한 것들은 이제 거래소나 아니면 감독 과정에서 합의로 끝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케이스지만 아주 해프닝이었죠. 일론 머스크가 몇 년 전에 자기 그 당시에 트위터에 테슬라 상장 폐지 준비 끝 이런 걸 올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정보를 그냥 혼자 그렇죠. 트위터라는 폐쇄적인 공간에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SEC가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아마도 200억 정도 벌금을 물고 이사회 의장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끝났어요. 이게 아마 소송으로 됐다면 또 계속 다투고 했을 텐데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거래소나 거래를 담당하는 그런 관리 기관이 바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해서 끝나는 게 민사의 특징입니다. 사실은 민사는 거의 소송까지 가지 않아도 됩니다. 네, 노문제이기 때문에. 제기가 되면 이제 사실은 원래 감독기관이나 네. 거래기관이나 이런 데들에서 네. 합의나 조정을 네, 유도하는 왜냐하면 방식. 법리 끝까지 가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둘 다 알기 때문에 민사고 또 감옥 가는 문제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잘 됩니다. 예, 예. 아 그러면 원래는 500억인데 한 200억 정도 합시다 해가지고 빨리 끝나버리면은 아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보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문제는 이렇게 됐구나. 안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빨리빨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주 대표님 이 부분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선행매매는 예. 제가 이제 증권사를 다녔지만 아랫사람들이 선행매매를 얼마나 하는지는 윗사람이 모릅니다. 예, 예. 그렇지만 많이 해요. 예. 근데 선행매매를 해서 돈 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 현실적으로는 예. 두 번째로 선행매매 요번에 걸리는 것도 약간은 저는 좀 재미있게 보는데 예. 저거 어떻게 잡았지? 잡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내부 고발이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 그 누군가가 그 알리지 않는 한 밖에서는 정말 알기 어려워요.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잡혔다는 것보다는 사실은 안 잡힌 사람이 훨씬 많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내부자 거래나 선행매매 이런 것에 관련된 그 법의 적용이 얼마만큼 엄격하고 거기에 따른 벌과금이 얼마나 세느냐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학습이 되어야 고쳐지지. 이거를 이렇게 말하자면 규정을 하고 이렇게 그런 걸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밝혀내고 뭐 감시하고 이런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너무 어렵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 아까 지금 뭐 일론 머스크 얘기도 하셨지만 그 뒤에는 뭐냐면 법원에서 엄격하게 걸리면 혼낸다라는 것에 대한 관행과 그것이 학습이 된 사회에서는 그것이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법원만 가면 다 풀어주면 앞에서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끝까지 버티고 보게 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원 개혁이라는 문제, 보면 근본적으로는 맨 밑에, 맨 마지막에는 수문장인 법원이 바뀌지 않는 한 이것도 그렇게 크게 바뀌기 어렵습니다. 예. 저 관련돼서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천준 변호사님 그 디스커버리 증거 문제, 예. 요건 계속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제 증거가 한쪽에 편제돼 있어서 그렇죠. 실제 증거가 부족해서 제대로 입증을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이미 제도 개선이 된 부분인데 합동조사단의 1호 사건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평을 그때 했었는데 지금 21년도 법이 바뀌어서 주가 조작을 하게 되면 수익 플러스 원금도 몰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아직 몰수 사례가 없습니다. 실제 법원에서 몰수 사례를 하나만 내면 예. 이젠 더 이상 그게 쉽지 않을 거다. 이제 한번 들키면 이제 다 손해 봐 버리니까. 그러니까 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세 번째는 지금 논의하는 것 중에서 법원에서 이런 사건을 좀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만들었으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상사 전문 법원을 만들면 어떻겠냐. 이게 좀 익숙지가 않아서 잘 못하거나 그렇죠. 또 속도가 늦으니까. 그러니까 요 논의는 좀 앞으로 고민을 좀 해볼 주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옛날에 마사 스튜어트라고 예, 미국의 예, 예. 굉장히 유명한 그 인테리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홈
메이커로서의 말하자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내부자 거래로 SEC한테 미국 주권거래소한테 잡혔어요. 근데 내용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억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기의 브로커가 이 회사 주식이 좋다. 이거 사면 좋습니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세요 해서 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좋다라는 그 인포메이션이 브로커가 그게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이에요. 네. 마사 스튜어트가 그것을 인사이드 인포메이션인 걸 알고 이거 사자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도 걸렸어. 그 정보에 의한 거래를 했으니까 너는 인사이더 트레이딩에 들어갔다. 번 돈 대비 그 사람이 낸 그 벌금이 한 원금을 차치하고 서너 배를 물었어요.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감옥도 갔어요. 그 사람이 잠깐. 왜 그러면은 미국은 그렇게 할까? 그만큼 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잡히면 그냥 작살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오 의원도 말씀하시면 우리는 기캐해서 지금 원금 좀 어떻게 좀 해볼까라는 수준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가장 그 숨어 있는 범죄가 인사이더 인포메이션 선행매매인데 그래서 저는 여기에 너무 힘을 쓰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거 잡느라고 힘 다 빠진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디스커버리 제도라든가 이런 게 좀 받침이 그거는 돼야죠. 예. 별게 훨씬 더 중요하고 저는 디스커버리 얘기가 이제 재작년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걸 보고 참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아니 그러니까 예. 옛날에부터 생각한 건데 그때는 말해봤자 소용도 없었어. 무슨 예. 말이야. 그랬는데 이제는 사람들 사이에서 얘기가 통하는 말이지. 근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하나가 그만큼 국민들이 자본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교육받은 중산층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많아졌죠. 예. 이제는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치적인 동력이 붙는 것 같고. 그래서 참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사 스튜어트가 유명인이니까 아마 또 일부러 약간 본 잡아가지고 했던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하나는 뭐 코리아 펀드 담당하던 사람도 완전히 증시에서 아예 그냥 다른 사람 돈을 건드리지도 못하게 완전히 그냥 퇴출. 이 사람 소송도 안 갔어요. SEC에서 너는 건드리지 마. 남의 돈 건드리지 마라고 딱 쫓아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게 소송으로 가면 얘는 잘못하면 이제 감옥 가게 생겼으니까 그걸로 이제 만치는 것처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쁜 짓에 대한 그 돈 있는 사람이 하는 나쁜 짓에 대한 처벌을 법원이 느슨하게 하는 한 힘만 쓰고 네. 별로. 그러니까 뭐 이 주제는 아니지만 김건희 씨 주가 조작 관련된 것도 형사적으로 그냥 무죄를 줘버린 게 돼버렸기 때문에 그게 사회적으로 가지는 함의도 되게 이제 큰데 좀 더 민사 위주로 가면서 증거 능력을 좀 더 보강해주고 징벌적 손배에 가깝게 큰 건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처벌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면 뭐 유축 효과도 어느 정도 생길 테고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기에 긴장하면서 이제 할 네. 것이다라고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맞습니다. 예. 네네. 오 의원께서 좀 지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치지 않으시는 의미에서 아까도 이제 물론 그 스튜어드십 코드나 이제 거버넌스 코드라고 하는 건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이제 보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장기적 신뢰와 이른바 뭐 프리미엄까지도 만들어내려면 어떤 좀 로드맵을 가지고 좀 가야 된다라고 혹시 또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 주시죠. 기본적으로 불투명하다 내지는 시장이 불공정하다고 주제가 있으면 그건 계속 관심과 가겠다. 적어도 이재명 경우 5년 동안은 일관되게 가겠다. 저는 이게 제일 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기조가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를 시장이 늘 보고 있다. 근데 그걸 계속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우리 시장의 참여자들이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까 충실 의무에 관한 문제가 지금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고 작동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실제 가능화되고 좀 더 뿌리가 확고해지느냐 요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 같고 그다음 이제 이 세 번째 얘기가 기관 투자 장기 투자자의 능동적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게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일부러 개입해서 뭐 어떤 기업들을 막 통제하겠다 그게 아니고 적어도 자기에게 돈을 맡긴 사람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수익률 중심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계속 해야 된다. 놀지 말고. 이런 문제식이라고 보거든요. 요게 이제 계속 뿌리 내리고 있느냐. 지금 요건 계속 논쟁의 영역이고 지금 형성 과정이 있다고. 이 주장 자체와 우리 사회의 관행 자체가.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표현했던 것 중에서
이미 자본시장법 개정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의무 공개 매수 또는 이제 합병 비율, 중복 상장에 관한 거, 공시제도나 이런 제도 개선은 계속 돼야 되겠죠. 그게 좀 특이한 형태로서 개별 주제가 제가 주가누리기 방지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누리기 방지법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다 달라요. 근데 일본에서는 PBR 개혁이라고 해서 23년, 24년 뭐 PBR 개혁 1.0, 2.0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공시 제도 내지 여러 가지 유도하는 기능을 통해서 풀었는데 미국에서는 M&A 구조를 통해서 저평가 가치주 M&A에서 쭉 제한하고 그러면 그게 버티면은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 PBR이 존재하기 힘든 거죠. 그렇지 않고 0.8 이하는 기본적으로 상속 세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니까 상속세법 올려버려 0.8로 이게 이제 이소영 의원님이 이제 예. 제안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담론들이 한 번 더 좀 걸러져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은 일관되게 가는 내용이 뭐냐 비정상의 정상화를 하는 게 정책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다. 그다음 그 이상으로 가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몫이다. 예. 시장 참여자 중에 장기 투자, 기관 투자자의 혁신 기업과 분별 그 부실 기업 분별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 그걸 보여주는 거 일관되게. 그러면 남는 건 뭐냐? 그러면 산업 정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차라리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이 뭐냐? 그래서 AI든 재생에너지든 또는 방산이든 그런 기업들이 R&D 잘하고 그런 기업들이 상장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느냐? 요게 유지돼야 지속적 성장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시장 참여자에 계신 분들한테 같이 가는 겁니다. 이 자본시장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치권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함께 바꾸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계속 호소하고 설득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은 하겠습니다. 일관되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힘내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지금 재밌게 생각하는 게요. 뭐냐면 기업 지배구조 개혁에 관심을 갖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대개는 비례의원이었어요. 네, 예. 지역구 의원 중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오 의원 같은 분이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이에요. 전문성 플러스 그것을 갖고 지역구이지만 상법 개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개혁을 추동을 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를 얻어서 국민들한테 자기 자신을 알리고 그러는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민주당에 지금 처음 생기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도 뭐 그런 거고. 이거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에 상당히 재미있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네. 오 의원께서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힘 좀 내시라는 게 이런 분야의 그 개혁의 그 선봉에 서는 국회의원이 많아지는 이 새로운 이 현상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면에서 오 의원 앞으로 좀 더욱더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이제 비례의원은 이제 그런 전문적 책임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사실 보통 초선 안에서 이제 그걸 해보려다가 그냥 재선 뭐 예. 걱정 안 하니까 이제 예. 한번 그런 거 하고 이제 가는 건데 계속해서 지역구도 관리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의 지역 구민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주제에 저렇게 천착하고 노력을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신 변호사님. 저도 뭐 오경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30년 걸릴 거를 뭐 3년 만에 끝내버리신 약간 느낌이고 한국이 진짜 다이나믹하다는 거 다시 한번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법률가의 관점에서는 아직 엄청나게 큰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회사법에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충실의무다, 뭐다, 이사회다 하는 것들이 전부 다 회사라는 단위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들은 회사 단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룹 단위로 움직이죠. 기업 집단. 예. 기업 집단에 그러면 상법에는 회사의 대표이사 어떻게 뽑고 이사회 어떻게 구성하고 이런 것들 다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집단의 회장은 어떻게 뽑고 회장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며 이런 것들은 법이 있을까요? 없겠죠. 있습니다. 딱 세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 법 통틀어 가지고 딱 세 글자가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에 예. 사실상 예. 예. 기업 집단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가 예. 동일인이 됩니다. 사실상이란 말은 다르게 말하면은 법 밖에서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커다란 그 바깥 부분이 하나 있는 거죠. 회장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법에서 사각지대에 있거든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업 집단에 관한 회사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현실은 분명히 집단으로 그룹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각 이 개별 회사들에 관한 법이 막 충돌하고 있어요. 지금 사실은 상장회사, 비상장회사, 주주 뭐 이거를 하나로 엮어서 빠르게 루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업 집단 차원의 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려면은 각 상장회사, 각 계열회사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어떻게 동의를 얻고 어떻게 피해를 받으면 보상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충실임으로는 하나의 원칙으로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복잡해지거든요. 이거는 하나하나 길을 다 만들어주고 그 제도로 절차로 하게 만들어줘야지만 빠르게 돌아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투명해지고. 근데 이게 해외 입법례를 찾기는 좀 해외에는 어렵죠. 일단 한국 예.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기업 집단이 잘 없기 때문에 예. 거의 있다고 없는데 하면은 독일에 있어요. 독일에 독일에. 이제 독일이 이제 옛날부터 콘체른법. 트러스트 네. 콘체른이 예. 있어서 기업 집단 규제 감독하는 게 있는데 그 얘기를 15년 전부터 김상조 교수가 맨날 얘기하던 거예요. 예.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독일식도 사실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모든 그 산업을 하고 있는 또 콘체른은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만의 그 논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 사실 아주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회사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뭐 있듯이 기업 집단이란 거에는 이런 유형 저런 유형 이런 게 있으니까 지주회사형 무슨 형 있으니까 예. 당신이 선택해서 만들어. 만들 때는 이렇게 의사결정해야 되고 회장은 이렇게 뽑아야 되고 의사결정은 이렇게 내려야 돼. 뭐 이렇게 그냥 상법처럼 만들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되면 참 좋겠다. 물론 30년이 걸릴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예. 천별아 지금 이렇게 만들면 돼요. 이렇게 만들면 그게 됩니까? 이렇게 쉬웠어요. 죄송합니다. 방법 하나 아, 마법의 단어네요. 이렇게 저렇게. 네. 어쨌든 지금은 사실상 세 글자가 있으니까 예. 그 세 글자를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주 대표님도 예전부터도 계속 많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이 기업 결합 구조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현실을 수용하는 방식, 용인하는 방식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사실 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안 좋은 거야라든가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당연히 얘기돼야 되는 걸 네. 받아서 네. 우리 법이 이렇게 이걸 인정해 줬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 같아서 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대단한 답은 아니겠지만 이제 저는 이제 명색이 경제학 한 사람이니까 조금 그쪽에서 앵글을 보면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자본주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일본 거를 가져온 겁니다. 일본 거는 이제 직접 금융시장은 누르고 네. 간접 금융시장, 은행을 통한 금융을 통해서 경제를 운영하고 이제 산업 발전을 하고 하던 시스템인 거죠. 그런데 이제 일본이랑 다른 것이 있다고 하면 일본은 해방 후에 재벌을 폐지를 했고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기업에 있는 인사이더 경영진과 관료들이 서로 협상을 해가면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벗어나지 않게 운영을 해왔던 거고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일본 전쟁 전에 있었던 재벌이라는 체제를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둘 다 기본적으로는 관료가 그 법 외에 지배를 하고 간섭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전제가 있었던 사회였던 거예요. 네. 일본은 그거를 지금도 코퍼레이트 가버넌스를 바꾸는 것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업에 있는 인사이더와 관료가 꼭 무슨 법제를 바꿔서 때려잡는 게 아니라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소위 말하면 이렇게 협상을 해가서 조금씩 바꾸는 과정을 가고 있는 거고 한국은 재벌의 저항이 있다 보니까 절대로 안 움직이는데 IMF 금융위기를 통해서 관료가 쥐고 있어. 관료가 은행을 통해서 대출 그 부율이 1000%인 기업을 주무르던 시스템이 일거에 없어진 거죠. 없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안을 지금 못 찾고 지금 30년을 네.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한국은 기업의 경영진과 관료의 협상에 의해서 개혁을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려고 하는 기업의 지배주주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들어온 입법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일지, 예. 얼마만큼 진정이 될지, 이제 굉장히 그 흥미로운 두 실험을 지금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이 규제를 받고 있는 사람의 어느 정도의 그 협상과 동참이 없이 밖에서 막 조항으로 누르려고 하면 엄청난 그 충돌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지진할 수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큰 숙제를 이제 체제적으로 어떻게
간접금융에서 직접금융으로 가는 과정에서 기존의 경제적인 권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과 민주적인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떠한 타협을 이루어 나갈 건지 그 과정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예. 전선에 또 계시기도 한 셈이시긴 한데 민주적 의지를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만나서 제도화시키고 뭔가 룰들을 만들고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는 그런 또 역할도 좀 맡고 계신 거기도 해요. 오교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떤 우리 시청자들이 신뢰를 좀 더 그래도 계속 가지고 나갈 수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는지 이쪽이 뭐 약간의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의지를 밝혀주시는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예. 그 시정 제도가 100% 옳고 그른 건 네. 아니라고 봅니다. 그 과정적으로 우리 사회 경제 발전 수준에 맞게 지금 뭘 해야 조금 더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거냐. 요 속에서의 결단과 선택인 거죠. 그리고 다수가 공감하면 가는 거고. 지금은 자본시장 선진화 방향에서 가자라는데 공감이 생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좀 더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장기적인 저성장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이거 어떻게 풀 거냐가 정치권의 제일 큰 화두가 돼야 되고 또 실제 경제계에 있는 분들이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선택에서 안이 다르면 그건 논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비난만 할 게 아니고 서로가 이제 지혜를 모아야 되는데 이제 그 일부 좀 공감이 있는 부분은 또 하나씩 좀 서로가 합의를 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사회 구조개혁 문제를 풀어야 저성장을 푸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본시장은 자본시장만 갖고 장기 성장을 보장하는 건 아니다. 다만 자본시장 자체가 일정 정도 개선될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담담하게 자구면하지 말고 가야 된다. 이런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 성장은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아까 산업적 챙이 얘기한 이유가 이제 바로 이런 예, 의미이시겠네요. 궁극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자본시장 개선은 우리 합의된 바니까 가고 대신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걸 통해서 우리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가를 산업 주체들과 함께 시장 참여자들과 함께 논의해서 제도를 구성해야겠다라고까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투명한 질서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회적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게 제도적 정답을 찾기보다는 우리만의 이제 경제 질서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더 구축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에서 우리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좀 전문적이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자신의 삶하고 연관된 영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토요토들에서도 이런 이슈들이 정치 이슈들에 비해서는 보통 좀 인기가 없습니다만 역점을 두고 또 수시로 함께 이런 패널들을 모시고 논의해 가도록 하겠다라는 약속 말씀드립니다. 정진의 토요토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관심은 있으신데 아직까지 벽은 좀 느껴지시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고치지는 않을까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상법 개정 단어도 어렵고 대중화되지 않는 단어였어요. 예. 지금 주식시장 때문에 상법이 대중화된 그렇죠. 거지 예, 상법 그렇죠. 때문에 그 자체가 대중화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지금도 그런 거 주가 때문에 대중화되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주가의 직접적 영향 요소가 뭐냐 논쟁하다 보니까 서로 이해하면서 그런 거지. 이 논쟁에 참여하는 것이지. 이 논쟁 자체를 다 참여하고 싶어 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 숫자가 중요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 뭐 다른 건. 네, 말씀처럼 이제 떨어지면 상법 개정 잘못한 거야 뭐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으신 거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죠. 2000대에서 5000이라고 이름을 지셨으니까. 아 근데 나는 오히려 초반에 막 전문 용어 막 얘기하시는 아니 가슴이 조마조마 아니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냥 시선이 떨어지는데 아 정말 이렇게 뭐 거기 우리 이미지 많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또 나는 이제 그러면 좀 젊은 천주문 변호사가 지금 거들어가지고 지금 얘기를 좀 할 줄 알았더니 본인은 또 오늘 그렇게 무게를 잡았다. 목소리 쫙 깔고 그냥. 정책 얘기해야 되니까. 아니, 늙은이가 거의 뭐 코미디 역할 했잖아 지금. 아직 방송을 몰라가지고. 앞으로 말 좀 확 줄이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그 일에 빠져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게 맨날 그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아니 저희가 저 이번에 필버스터도 그랬는데 요즘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이 하기로 했으면 네. 여러분이 하면 됐다. 그러면 지금 내랑 안 일으켰으면 지금 여러분이 코스피 5천 하는 거다. 저희 지금 이 자료가 전부 다 윤석열 정부 자료라니까요. 네. 그 국민의힘의 이해도는 높은가요? 아니 다 그렇지 않고 몇 분이 그렇죠. 이제 요거 네. 몇 아시는 분만 분들이 그래도?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그 논쟁을 한참 하니까 아쉬워하긴 하죠. 네. 모를 게 뭐가 있어? 금방 아는 거죠. 이게 금융에 있는 공개된 자료죠. 정말.
이때 다루시는 분들은 좀 아시는데 국민의 의원들 전반이 지금은 신경을 쓰고 있는 영역이 실제적인 영역이 아니라서 아유, 대부분 다 모르세요. 거의 논의에 대부분 참여할 다. 수 있을 상태가 아니죠. 그래. 근데 그건 다른 것도 그래요. 네. 이것만요. 그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 오늘 결정하면 최대 며칠 안에 빼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도 잡아온다는 박건 동무가 날 감시하러 왔는지. 감시받을 행동이라도 하셨습니까? 혹시 우리 만나는 거 누구한테 말한 적 있어요? 오늘 최선화 심박수 평소보다 훨씬 불안했어요. 최선의 행적 전부 파악하시오. 영사관에서 뭔가 불법으로 빠져나갔어요. 왜 이렇게까지 가혹하게 사라졌어? 같이 죽을 필요 없습니다. 더 위험해지기 전에 빼내자. 다시는 실망시키지 않겠어. 목적이 뭐야? 내 휴민트니까.